네, 씹는 즐거움을 백세까지 오래오래. 치아 튼튼 프로젝트 치아 건강 닥터스. 안녕하세요, 윤경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입니다. 네. 여러분의 치아 건강 지킴이 치아 건강 닥터스, 오늘도 알토란 같은 내용들 많이 준비되어 있죠. 그럼요. 저희가 아주 깨알 같은 정보들까지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정말 치아 건강의 마스터가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좀 알려드려야겠죠. 네. 치아 고민 있는데 요즘 날도 춥고 해서 이 치과 가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치과 방문 전에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저희가 간편하게 상담 접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화 02-6677-0012번, 6677-0012번 전화 주시고요. 문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샵 8181번으로 치아 고민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간편하게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치아 건강의 지식도 쌓고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치아 건강 닥터스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치아 건강 상식들 차곡차곡 쌓아보시죠.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권순찬 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시죠,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두 분께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요? 혹시 지은 씨는 커피 좋아하세요? 그럼요. 커피 없어서 못 살죠. 원장님도 커피 좋아하시고요? 예, 매니아입니다. 보통 뜨거운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차가운 거 좋아하세요? 얼죽아예요? 뜨죽아예요?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뜨거운 거죠. 뜨거운 거. 지은 씨는요? 저는 지난주까지 반팔 입었던 거 아시죠? 아, 그럼요. 네, 저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야, 얼죽아시구나. 네, 그럼요. 근데 윤경빈 아나운서는요? 저도 뜨거운 파거든요. 왜 뜨거운 거 왜 좋아하세요, 원장님은? 따뜻한 그 기운이 예. 이렇게 특히 추울 때 네. 이렇게 속을 이렇게 뭔가 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온기가 네. 너무 좋아서 그래요. 저는 뭐 먹고 커피 마시잖아요. 근데 네. 차가운 거 먹으면 지방 그대로 쌓인다 그래가지고 뜨거운 거 좀 먹어야 덜 쌓일 것 같아서 뜨거운 거 먹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저도 다음부터는 근거가 따뜻한 있는지 거, 모르겠습니다. 네, 마셔봐야겠어요. 네. 아무튼 근데 원장님, 제가 얼주가이긴 한데 가끔씩 너무 차가운 거 먹으면 좀 이가 불편하다거나 시리다거나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차가운 게 치아 건강에는 좀 어떤가요? 네, 차가운 것도 네. 뜨거운 것도 사실 그 너무 심하지 않으면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만은 그 정도가 과할 때는 사실은 영향이 많죠. 예. 특히 우리가 찬물이나 음식을 먹을 때 치아가 시린 이유는 우리 치아 구조가 바깥쪽에는 범낭질이라는 구조가 있거든요. 예. 네. 그 범낭질은 안에 신경세포가 없어서 우리 속에 이 치아 그 구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근데 그 범낭질 안에 상아질이라는 이 구조가 있는데 상아질에는 상하세괄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치아가 바깥쪽까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범낭질이 깨지거나 닳거나 없어지고 나면 상아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상아질로 인한 신경이 바깥쪽까지 나와 있는 그 틈을 타서 네. 우리가 찬 거에 예민해지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차가운 거에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더 예민해질 수 있었던 거군요. 근데 사실 저는 뭐 안심이 돼서 하는 말씀은 드리는 건 아니고 워낙 또 술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네. 해장국 같은 거, 뜨거운 국물 이런 것도 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네. 순댓국이라든가 감자탕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 뜨거운 국물이 치아에 그렇게 나쁘진 않은가요, 그러면? 뜨거운 것도 네. 사실 50도 이상이 되면 네. 치아에 좋지는 않습니다. 네. 네네네. 우리 치아가 이 가장 좋은 어떤 온도를 느끼는 거는 사실은 이 50도 이하 이 체온과 비슷한 온도인데 예. 너무 뜨거운 게 들어가면 그 경우에 신경이 거기에 너무 자극을 받아서 다칠 수가 있습니다. 네. 심한 경우에는 염증이 생기거나 네. 신경이 괴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경 치료를 받아야 되고 치아가 썩지 않았는데도 신경이 다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크라운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뜨거운 것도 좀 안 좋고 예. 차가운 것도 안 좋으면 원장님, 그러면은 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미지근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사실은 그게 제일 좋긴 한데, 그래요? 네네네. 우리 체온과 비슷한 예. 35도 정도의 그런 음식이나 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체온과 비슷하기 때문에 흡수도 빠르고 신경에 자극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좋은데
우리나라 음식이 특히 뜨거운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많아요. 네네, 서양에 예. 비해서.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식혀서 먹는 게 치아 음. 건강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근데 이 찌개 나오면 지금 저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뚝배기에 나온 찌개 확 해가지고 후후 2번 해가지고 딱 먹어야 와. 그 진정한 맛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워낙 이런 문화가 좀 우리에겐 익숙한데 잠시만요. 침 좀 삼키고요. 저도 한번 찌개를 먹으니까 삼킬게요. 침이 넘어가네요. 자, 그런데 네. 그 일단은 뭐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 뭐 뜨거운 것도 차가운 것도 미지근한 게 제일 좋은데 그러면 이걸 번갈아 가면서 먹는 건 당연히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뭐 사우나 같은 데 가보면 워낙 또 남성분들은 이렇게 찬물 확 들어갔다가 또 뜨거운 데 들어갔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안 좋겠죠. 안 좋죠. 예. 특히 우리가 치아뿐만 아니라 예. 우리 이제 겨울철이 되면 특히 걱정스러운 게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 예. 너무 따뜻한 데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데 나가면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차가운 거, 너무 뜨거운 거를 먹고 또 반대로 뜨거운 거, 차가운 거를 먹게 되면 그 온도 차이가 현격히 나서 심하면 치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치아에 균열이 생기면 그 사이로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경이 너무 자극을 받아서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너무 온도 차이가 심한 음식을 번갈아서 먹는 것은 특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 제일 안 좋은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네네. 아이고. 그러니까 하루 네. 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저부터도 당장 이 너무 뜨거운 해장국 먹고 나서 후식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거 아이고. 멈춰야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뜨거운 네. 거는 식도에도 사실 안 좋거든요. 네, 바로 맞습니다. 먹는 거. 예,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네. 조금씩 생활 습관 바꿔보시는 건 좀 어떨까요? 맞습니다. 뭐 치아 건강에도 역시 그런 거 좋지 않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치아 건강에 상식이 될 수 있는 정보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볼 수 있는 시간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채널 고정해 주시죠. 10초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아 건강의 고민과 궁금증을 시원하게 날려드릴 수 있는 당신의 치아는 건강하십니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치아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서울 전화 02-6677-0012번, 6677-0012번 전화 주시고요. 문자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네. 샵 8181번으로 보내주시면 간단한 접수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잇몸 위로 기둥을 세우고 치아본을 떠서 덮어 씌우는 임플란트. 자연 치아를 상실한 후 대처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공 치아다. 하지만 공들여 심은 임플란트도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건물을 지을 때 바닥을 잘 다지고 기둥을 세워야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잇몸과 잇몸뼈가 부실하면 임플란트가 버텨내지 못하기 때문인데, 건물의 집안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임플란트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잇몸과 잇몸뼈. 부족하거나 없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임플란트 보강 공사. 치아 건강 닥터스에서 알아보자. 네, 우리가 생활하면서 뭐가 고장이 나면 보강 공사 이런 보강 작업 같은 거 많이 네. 하는데 이게 뭐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잇몸도 마찬가지군요. 임플란트도 보강 공사가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원장님. 네. 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특히 큰 건물일수록 위에 건축물이 수명이 오래가고 튼튼하게 되겠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기초에 신경을 아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예. 네. 제가 사실 이전 시간까지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면서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빨리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했었는데요. 네네. 근데 만일 그 정도를 할 수가 없게 진짜로 이 뼈가, 잇몸이 너무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서두르지 말고 시간이 걸려도 뭔가 이 기초를 튼튼하게 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보철물도 수명이 오래되고 또 건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이 부실한 잇몸이나 잇몸뼈를 그대로 두고 네. 그대로 한다거나 혹은 이 흡수가 되는 채로 방치를 하면 예. 나중에 결국 이 임플란트나 치아의 수명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럼 재공사, 보강공사를 반드시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진짜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한 것처럼 음. 잇몸이 튼튼해야 임플란트도 좀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안 무너지겠죠. 그래야. 네,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원장님 근데 구체적으로 잇몸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네. 같아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잇몸은 치아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서 씹을 때 치아 주변을 지지해 줍니다. 네. 음식이 이 치아에 닿아서 이 씹히는 순간에 밑으로 흘러내리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 연조직이 혹은 속에 있는 뼈가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예. 또 우리가 틀니를 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보면 맛이 안 느껴진다. 오. 물론 발음도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맛을 느끼는 것은 혀라고 생각하지만 예. 실제로 잇몸도 그런 어떤 미각에 대해서 예.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오. 네, 그래서 잇몸을 너무 많이 덮어버리면 예. 맛을 잘 못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 단단한 잇몸이 이 치아 주변을 감싸서 염증이 파급되는 것을 막아주고요. 예. 그리고 속에 있는 잇몸뼈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 음. 혈액이 공급이 돼야 잇몸뼈가 좀 더 유지가 되고 수명이 오래 가거든요. 야, 네네. 잇몸이 생각보다 하는 일이 많군요. 되게 그러니까요. 중요한데요. 예, 이건 뭔가요? 치은의 네, 그래서 종류? 네. 그 잇몸도 사실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거울을 보고 자기 잇몸을 한번 보시면 치아 바로 밑에 저렇게 3에서 5mm 정도의 네. 분홍빛이 나는 잇몸이 있어요. 예. 오. 그 잇몸을 부착치은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그 하방에는 약간 붉은색이 나는 치조점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움직여 보면 부착치은은 이 아래쪽 치조골에 단단하게 붙어서 절대 움직이질 않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치조점막은 이렇게 입술이나 이렇게 손으로 움직여 보면 약간씩 움직여요. 아. 근데 우리 이 치아에 중요한 것은 예. 부착치은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동안 사실 저는 지금 거울을 꺼내 볼 수가 없어서 혀로 한번 제 부분을 한번 대봤거든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잇몸과 바로 닿는 부분이 부착치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이 좀 딱딱해요. 그리고 맞습니다. 위쪽은 좀 야들야들해서 네. 뭔가 좀 살결 같은 것들로 느껴지는 네네. 건데 네. 지금 결국은 이 부착치은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왜요? 이유가 뭡니까? 부착치은은 예. 이 치조골에 단단하게 붙어서 치아 바로 하방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벌어지지 않고 치아에 어떤 가해지는 음식물에 대한 압력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네. 지지대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해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부착치은이 없으면 예. 움직이는 잇몸만 있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나 입술을 움직일 때, 뽀를 움직일 때 쉽게 움직여 버려서 음식 섭취 시 잇몸 사이로 음식이 개재된다거나 예, 그래서 잇몸이 눌리고 또 그렇게 자극을 받다 보면 잇몸이 내려가서 결국은 나중에 심미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예. 또 염증이 쉽게 납니다. 어. 예, 음식물이 잘 들어가니까 예. 염증이 쉽게 나고 또 잘 붓고요. 또 혹은 또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양치하다가 네. 이 치조점막 이 부착치은이 아닌 부위는 상처가 잘 납니다. 아하. 예, 그래서 염증이 잘 생기고 상처가 잘 나기 때문에 출혈이 쉽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치아 주변에는 반드시 부착치은이 어느 정도 있어야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근데 뭐 태어났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네. 중요할 것 네. 같고요. 네.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장님? 네, 그리고 네. 이 부착치은이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예. 하방에 있는 결국은 우리 잇몸뼈는 위에 있는 이 잇몸이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잇몸이 자꾸 자극을 받고 염증이 생기고 붓거나 하면 결국은 안에 있는 치조골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치조골에 잘 담겨 있어야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네. 그 치조골이 영향을 받아서 염증이 생기고 흡수가 되면 결국은 상부에 있는 치아나 임플란트가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어르신들을 보면 틀니가 눌려서 아프다, 움직여서 아프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특히 이 틀니 하방에 있는 부착치은이 부족하고 움직이는 잇몸만 많아서
틀니가 아픈 거거든요. 야. 그래서 부착 치연이 많을수록 틀니가 훨씬 덜 아프고 편안해집니다. 한마디로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이 틀니를 하더라도 부착 치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봤었어요. 예. 부착 치은이 부족하면 굉장히 또 불편한 점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네네네. 그럼 원장님 이 부착 치은을 사수하는 게 네. 치아 건강에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도 이 임플란트가 금속이라서 사실 썩지는 않지만 예. 치아랑 똑같이 염증이나 치주염은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면.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처음에 잘해서 잘 먹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주변 잇몸과 치조골에 염증이 생겨서 치조골이 녹아서 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훨씬 힘들게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에는 항상 뼈뿐만 아니라 이 건강한 잇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부착, 치은, 뭐 치조골 정말 중요한 게 많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초 공사가 잘 다져져야 한다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착, 치은이 부족한 분들은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한마디로 어떤 보강 공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네네. 예, 사실 이 잇몸을 새로 이렇게 강하게 만드는 것은 예, 다른 방법이 거의 없고 잇몸 이식술을 하게 됩니다. 잇몸 이식 수술이요? 네네네. 네. 잇몸을 떼서 거기에 이 강한 잇몸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네네. 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잇몸 이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하나는 상피를 포함하는 유리치연 이식술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상피가 없는 결합 조직만을 이식하는 술식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구강 내에서 이런 잇몸 이식을 하는 것은 우리 부착 치연이로만 이루어진 부분이 우리 입천장입니다. 네네. 네네. 그래서 입천장은 우리가 이렇게 건드려 보면 네. 움직이지 않는 딱딱한 잇몸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거기서 잇몸을 이식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네네. 조금 어렵거든요. 아직 네. 지금 상피가 뭔가요, 원장님? 상피. 이 네. 제일 바깥 피부 제일 바깥층을 말하는 거예요. 아, 네네. 바깥층을 포함해서 이식을 하는 게 네네. 유리치은 이식술이고 네네. 네. 이게 없이 그냥 하는 게 결합조직 이식술이다. 네네네. 이게 어떤 차이, 정확하게 무슨 차이예요, 그러면? 만일에 네. 상피가 있으면 예. 피부 그러니까 이 잇몸의 네. 최바깥층에 붙인다는 뜻이고요. 네. 상피에는 이 피부가 이식을 해도 붙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상피가 없는 조직은 이 잇몸 속에 넣는 어떤 술식을 할 때 예. 네. 상피가 없어야 그 속에 있는 조직과 같이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아하. 네네.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네네네네. 사실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예. 이 설명을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원장님? 네. 음. 이분은 50대 여성분으로서 사진에 보면 우리 왼쪽 사진에 보면 이 임플란트 바로 하방에서 네. 벌써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굵고 이렇게 길쭉하게 네. 이 볼과 연결된 느낌이 나시죠? 아. 네네, 잇몸이. 예, 예, 예. 이렇게 되면 자꾸 움직일 때마다 잇몸이 당기고 예. 치아 주변을 자극해서 음식물이 이렇게 개재가 되고 해서 불편합니다. 예, 피가 예, 나거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바깥쪽을 이렇게 잇몸을 아까 말씀드린 입천장에서 네. 떼어와 가지고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입천장에서 떼운다. 그러니까 네. 자기 거니까 뭐 다른 어떤 반작용 같은 부작용 같은 것들은 잘 안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예. 하지만 이 떼낸 부위에 예. 사실 상처가 되는 거라서 예. 그 부위가 낫는 데까지 조금 불편한 감은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자신의 잇몸 입천장 피부를 떼다가 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잇몸이 사실 아픈 것보다 못 먹는 게 더 불편한 경우가 맞아요. 많다고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증상을 좀 호소했던 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분도. 네네네. 예. 이분은 치아가 여러 개가 없는 분인데 예. 부분 틀니를 쓰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근데 보시면 이렇게 좀 붉은색의 잇몸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잇몸에 이 부분 틀니가 눌리니까 예. 움직이고 해서 상처가 잘 나고 씹을 수가 없다. 네. 그렇게 해서 내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임플란트로 계획을 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도
주변에 이 약한 잇몸만 남으면 네. 씹을 때 이 자극이 돼서 불편하고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하고 같이 이 잇몸 이식술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간 사진에 잇몸 이식을 하고 이 수술이 끝났을 때의 사진이고요. 네. 오른쪽은 일주일 정도가 지나서 예. 이 실밥을 풀러 왔을 때 사진입니다. 그래서 잇몸 이식은 이렇게 혈액이 공급되면서 서로 이렇게 다른 이렇게 부위에 조직이 붙는 거라서 네. 일주일 정도가 되면 서로 이렇게 뭔가 이 구조가 연결이 돼서 네네. 네. 착상을 하게 됩니다. 어. 네네. 아니 근데 이가 이첨장에 있는 피부를 떼어 온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사실 치과에서는 그냥 치아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피부 조직 같은 것도 이식을 하고 하는군요. 그러니까요. 예. 처음 알게 됐어요. 예. 근데 네. 저는 궁금한 게 결국은 그러면은 이걸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걸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약하신 분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네네. 네. 씹을 때마다 뭔가 불편하거나 네. 염증이 너무 자주 생기고 재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네네. 사실 잇몸 이식술을 하고 나서 바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좀 시간이 걸리는 건지 뭐 어떤 정도의 경우에 기간이 따라서 필요한지- 사실은 다른데요. 예. 잇몸 이식술은 예. 임플란트를 하는 것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하. 그리고 일단 이식을 하고 뭔가를 하려면 예. 잇몸 이식한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잇몸 이식을 하고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있다가 어떤 술식을 다시 잇몸을 건드리는 게 좀 예. 더 안정적이고 좋죠. 네. 근데 입천장 하면 이 조직 되게 많잖아요. 넓잖아요. 입천장이. 네, 네. 어느 부위를 떼시는 건가요? 좀- 사실 네. 이렇게 입천장을 우리가 느껴보면 예. 앞니 쪽 안쪽 입천장은 오돌도돌한 돌기 같은 게 있어요. 있어요. 그래요? 예.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불규칙하고 네. 모양이 너무 이렇게 돌기가 있어서 부적합하고요. 예. 네. 보통은 우리가 소구치 그러니까 어금니 쪽으로 예. 치우친 부분에서 이 네. 편편한 부위에서 잇몸을 떼게 됩니다. 좀 판판한 네, 부위를 네, 네. 떼다가 잇몸으로 이식을 하게 되는 네, 네. 거군요. 네, 아무래도 잇몸 이식 이후에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는 2,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사례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굉장히 눈여겨서 본 사례예요, 사실. 저도 찬 걸 먹으면 가끔씩 이가 시리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였다면서요. 네네네. 왼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분은 잇몸이 지금 내려가서 뿌리가 많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네. 예, 그리고 원래 치아보다 길이가 더 길어졌고요. 어휴. 네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양치를 할 때마다 시리고 불편하다고 예. 내원을 하셨는데 물론 이런 경우에 이 옆구리가 치아의 옆구리가 패여서 레진이라는 재료로 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하지만 레진이라는 재료는 이 치아 색깔하고 유사한 재료인데 그걸 떼온다고 해서 잇몸이 이렇게 내려간 게 올라오는 건 아니죠. 네. 네. 공간만 메울 뿐이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시린 걸 사실 100% 막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원천적으로는 잇몸이 내려간 걸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잇몸 이식이 필요합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 잇몸 속에다가 이식하는 잇몸을 집어넣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결합 조직을 이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진에 보시다시피 잇몸 이 입천장 잇몸 속에 있는 네. 결합 조직만 떼서 이렇게 이 사이사이 잇몸 속에다가 집어 넣으면 네. 오른쪽 같이 이렇게 잇몸이 원래보다 훨씬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제일 처음 사진과 지금 마지막 사진을 같이 비교를 해보면 네. 야 정말 너무나도 물론 이거는 예후가 좋은 사례긴 합니다만 네. 정말 처음에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다가 맞아요. 예 저렇게만 될 수 있다면 참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선홍빛으로 아주 네. 잘 이식이 된 사례를 저희가 좀 만나본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임플란트 성공률과 수명을 늘리는 잇몸 이식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또 치아 고민들 해결해 드려야 되잖아요. 네. 이번에는 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고민 있으신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자,
성별과 나이를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일단 사연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전에 아래 우측 맨 안쪽 어금니를 발치를 했습니다. 이를 네. 뽑았다는 얘기죠. 잇몸뼈가 부족을 해서 이식을 하려고 해도 신경관과 너무 가까워서 임플란트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을까요? 야, 원장님 저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상황은 어떤 건지 좀 살펴주시죠. 네, 지금 딱 상담이 들어온 케이스가 예. 네. 사실은 뒤에 가면 흡사한 아주 유사한 케이스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준비하신 근데 사례가 있군요. 하치조 신경이라고 예. 우리 이 턱뼈 아래쪽을 지나가는 큰 신경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임플란트를 할 때 사실 치과 의사들이 가장 조심하는 부위인데요. 네네네. 그 위로 뼈가 어느 정도 충분해야 음. 임플란트를 길이에 맞게 심을 수가 있는데 예. 그게 부족한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사실 불가한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문자로 봤을 때는 네. 그 어금니 쪽에 발치했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음.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단지 서두르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뼈가 너무 없어서 가까운 거라서 음. 뼈 이식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해결을 하면 되리라 생각하고요. 네. 조금 이따 사진 케이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잇몸 피부만 이식을 하는 게 아니라 잇몸 뼈도 이식을 할 수 있군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네, 추후에 비슷한 사례가 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니까요. 네. 채널 고정하시면서 그 사례 함께 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또 진행해 드릴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30대 남성분이 보내주셨어요. 네. 임플란트 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임플란트 후에 얼굴이 살짝 붓고 또 부은 부위에 약간의 안면 통증이 생겼습니다. 아유, 불편하시겠어요. 이 골유착도 잘 됐고 임플란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안면 통증이 생겨서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 안면부에 통증이 느껴지는 케이스도 있을까요? 이게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네, 사실 드물게는 네. 우리가 사실 파악하기 힘든 증명하기 힘든 통증도 있습니다. 네. 3차 신경통이라는 통증도 있고요. 근데 그런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임플란트를 했는데 안면 통증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엑스레이를 봐서는 임플란트가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도 네. 사실 정밀하게 CT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러면 이 하방부에 상부에는 멀쩡하게 보여도 하방부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골 흡수가 일어나거나 해서 임플란트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더 정밀한 사진으로 진단을 내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좀 전에 사실 잇몸이 좀 부족하신 분도 사실 네네네. 정확한 진단을 CT를 통해서 확인하고 진행하는 게 당연히 좀 중요했을 것 같고 이분 역시도 정확한 상황을 좀 파악하셔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하시니까요. 가까운 병원을 꼭 찾으셔서 진단 받아보시고 치료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잇몸 이식술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는 이 잇몸이 부족할 경우에 그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근데 네네네네. 잇몸 뼈도 부족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던 부분이네요. 네네네. 네. 잇몸뼈가 부족한 케이스는 사실 많죠. 많아요. 네네. 특히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는 분들은 예. 대부분은 우리가 연세가 어느 정도 든 분들이 훨씬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네.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도 줄지만 예. 잇몸뼈도 줄게 됩니다. 어. 네네. 그래서 잇몸뼈가 주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치석. 치석? 네네네. 그렇죠. 치석을 너무 오래 방치하면 그 치석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네. 결국 궁극적으로 그 속에 있는 치조골에 영향을 주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치석이 치조골을 흡수시켜서 네. 녹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노화, 나이가 들에 따라서 퇴축해서 잇몸뼈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럴 수 네네. 있죠. 네, 그리고 우리가 치조골은 사실은 치아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네. 치아를 지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치조골이라서 예. 일단 치아를 한번 상실하게 되고 나면 그 치조골의 역할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예. 네,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흡수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틀니 하신 분들 틀니를 빼고 보면
상당히 흡수돼서 외모도 바뀌고 음. 네.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음. 예, 그런 노화 퇴축으로 인한 흡수가 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노화도 아니고 질병도 아닌데 우리 이 턱뼈 안에 원래 정상적으로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 네네. 턱뼈의 빈 공간이죠. 네네. 공기주머니라고 하는데 음. 그런 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과에 관계된 그 부위로는 특히 이 위쪽 이 어금니 위쪽에 있는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어금니가 빠지고 나면 그 상악동 공간이 점차 밑으로 내려와서 결국 이 남은 치조골이 부족하게 됩니다. 아하. 네네네. 그래서 그런 공간들 때문에 임플란트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예. 뼈 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네. 아까 잇몸 같은 경우는 입천장에서 이식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잇몸뼈는 뭘로 이식을 하는 거예요? 예, 사실 아주 예전에는 네. 이 어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뼈를 이식한다고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자기 뼈를 이식을 했습니다. 네. 심한 경우에 골반뼈에서 떼서 이식을 하고요. 너무 예. 아플 것 같은데. 또 이 턱뼈 중에서 이렇게 치아하고 관계 없는 좀 먼 쪽에 네네네. 네. 그런 부위를 떼서 이식을 하기도 했는데 가령 골반뼈를 이식하게 되면 예. 또 다른 어떤 입원이 필요하게 되고 음. 예, 전신 마취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아주 힘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자가골 이식은 임플란트를 하면서 생기는 자가골 이식을 쉽게 하긴 하는데 예. 대부분은 인공뼈를 쓰게 됩니다. 아. 네. 그리고 인공뼈. 네네. 네. 이런 인공뼈는 자기 뼈가 아니기 때문에 예. 물론 이렇게 아주 이 정밀하게 이렇게 처리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게 이렇게 회사에서 다 만들어져 나오고요. 네네. 이런 자기 뼈가 아닌 인공뼈는 이식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유를 가져야 되고요. 네. 자기 뼈가 아닌 이 인공적인 게 들어가서 결국 자기 뼈처럼 이렇게 치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치환이 되고 단단하게 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술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인공뼈는요, 재료가 보통 뭐가 쓰이나요? 어떤 소재가? 예. 합성골도 있고요. 네. 실제로 이 공장에서 네. 합성을 해서 만드는 것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인체뼈도 씁니다. 아하. 네, 인체뼈도 쓰고요. 음. 그리고 동물뼈, 음. 주로 이렇게 소, 네네네. 이런 뼈를 쓰는데 우리 몸에 절대로 해롭지가 않게 네. 네. 충분히 다 처리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왠지 이식한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 오싹한데 네. 무엇보다 그런 단계까지 가기 전에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그렇습니다. 치석이 또 그렇게 염증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네. 저기 뭐라 그러죠? 스케일링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도 좀 평소에 잘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시 네, 한번. 맞습니다. 그래도 잇몸뼈가 부족해서 망설이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좀 더 간편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은 또 안 맞아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법이 있다는 게 어디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원장님. 네. 네. 이분은 60대 남성으로서 네. 시골에서 농사를 짓던 분인데 주변 치과에 갔더니 왼쪽 어금니 쪽에 아까 말씀드린 그 하치조 신경과 이 너무 가까워서 이분이구나. 높이가 안 나와요. 예. 이렇게 해서 높이가 안 나와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네. 오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선으로 그은 것처럼 이 치조골이 이렇게 우묵하게 하방으로 많이 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임플란트를 시술함과 동시에 뼈이식을 진행했는데요. 네. 잇몸을 열고 이렇게 뼈이식을 해서 보시면 이 지금 중간 사진에서 네네네. 이 인공뼈를 많이 채워서 이렇게 시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술이 끝난 후 오른쪽 이 엑스레이를 보면 예. 이 빨간 선 아랫선이 원래의 치조골이 있던 선이고요. 네. 그리고 이 연두색 선으로 보이는 것이 이식한 후에 뼈가 높아진 모습입니다. 많이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안심하고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만든다는 네네. 얘기신 네네. 거죠.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또 도움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그쵸? 맞습니다. 예.
이제 이게 잇몸뼈나 잇몸이 틀니와도 되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지금 만나볼 사례가 사실 이런 분인 것 같은데 네. 이분은 좀 근데 틀니 치료를 꺼려하셨던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좀 네네.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많습니다. 예. 예, 특히 아래 틀니가 불편하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단단한 이 잇몸이 입천장에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위에 틀니가 떨어져서 불편할 것 같지만 예. 대부분 틀니 환자분들은 위에는 별로 불편하다고 하지 않아요. 입천장 단단한 게 많이 받쳐주니까. 아하. 네네네. 근데 아래쪽은 혀가 있어서 예. 잇몸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분은 틀니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예. 네. 보기에도 잇몸 주변에 분홍색 나는 부분은 아주 좁고 작고요. 밑에 이 벌겋게 혈관이 흐르는 듯한 그런 잇몸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위에는 틀니가 제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씹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리고 언뜻 봐도 치조골 자체도 잇몸만 봐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뭔가 변화가 심하죠. 네, 잇몸뼈 자체가 녹은 부분도 많고 예, 변화가 심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분은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고 예. 네. 이 우묵우묵 파인 부분을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아하. 네네. 그래서 이 왼쪽 사진이 이 뼈 이식을 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높이가 일정한 높이가 일정한 임플란트를 이 뼈 높이를 맞춰서 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초 공사를 잘 다져주셨네요. 다시 한번. 네. 확실히 진짜 음. 치료 후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이분 또 다른 사례 만나볼 텐데 이분 같은 음. 경우는 임플란트 치료 후에 막 냄새도 나고 고름도 음. 나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고 들었어요. 또 뼈가 녹아서 임플란트가 어렵다라고 또 하셨다라고 하는데 네네네. 이분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네. 지금 왼쪽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분은 이미 임플란트를 하신 분이에요. 네. 네네. 하신 분인데 이 60대 여성분이었는데 예. 성격이 되게 조용하고 그런 겁이 많은 그런 분이었어요. 네네. 근데 임플란트를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첫 번째 임플란트는 거의 최하반까지 뼈가 거의 녹은 상태고요. 네. 두 번째 임플란트도 이완을 받아서 반 정도의 뼈가 녹은 상태입니다. 예. 이 정도로 심하게 녹으면 사실 길이로 따지면 1cm 이상 녹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 전체 길이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거의 대부분 녹았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는 냄새도 나고 어. 아무리 내가 양치질을 열심히 해도 고름도 나고 그래서 대인 관계를 꺼리게 됩니다. 뭐 네네. 그것뿐이겠습니까? 사실 1cm 공간이면 뭐 씹을 수는 아예 없는 거잖아요. 네네. 예. 잇몸이 계속 아프죠. 예. 네. 붓기도 하고. 예. 네, 그래서 일단 뼈가 지금 너무 없기 때문에 네. 이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네. 치료에 네.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나빠진 임플란트를 제거를 했고요. 네. 오른쪽 사진처럼 제거를 한 후에도 이렇게 뼈가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뼈가 많이 없어지면서 잇몸도 같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네. 중간에 사진은 없습니다만은 잇몸 이식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잇몸 이식하고 이 3개월을 기다려서 다시 치조골 이식을 하고 네. 또 3, 4개월을 기다립니다. 네네. 네. 네네. 그래서 왼쪽 사진처럼 아까 그 움푹 내려갔던 치조골이 이 평평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네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시술을 하고 예. 다시 몇 개월을 기다려서 이 오른쪽 사진처럼 예전에 내려갔던 그 치조골을 네. 다 회복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정말 이게 잇몸이 그래서 얼마나 기초 공사가 되고 튼튼한 집안이 될 수 있다는 걸 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임플란트 하면 뭐 이렇게 나살 좀 덜 높여서 뭐 이렇게 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튼튼한 힘을 받치려고 하다 보니까 집안 공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잇몸을 이식술을 통해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저희가 좋은 사례를 통해서 예우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다만 네. 환자들마다 치료의 효과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하시면서 방송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치아 고민들 해결해 드려야겠죠. 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상담 받아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럼요. 네, 전화 주시면 됩니다. 네. 서울 전화 02-6677-0012번, 6677-0012번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생방송 중에만 저희가 전화 통화 그리고 전화 맞습니다.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은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문자 사연 만나볼게요. 어떤 예. 고민 갖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40대 여성분입니다. 예. 발치 후에 임플란트 식립 예정인데 사랑니로 보이는 게 있어요. 임플란트 후에 사랑니 발치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플란트 할 때 사랑니도 같이 발치해도 되나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예. 사랑니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있다가 음. 지금 발견을 하신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게요. 네네. 뽑고 임플란트를 사랑니 부분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놔둬도 되나요? 특히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사실은 사랑니 바로 앞에 있는 치아를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어금니 같은 경우에. 네. 네. 사랑니가 사실 똑바로 나 있다면 예. 크게 문제가 없이 사랑니를 발치를 하지 않고도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사랑니가 앞쪽 치아를 향해서 누워 있는 경우. 맞아요. 네네. 제가 딱 그 케이스라 너무 잘 알거든요, 사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랑니가 누워 있는데 예. 네. 그 앞쪽 치아가 나빠져서 임플란트를 해야 돼요. 예, 음. 그러면 치아를 뽑고 거기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그 사랑니는 앞쪽에 원래 이 뺐던 그 치아가 받치고 있던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자꾸 앞으로 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 임플란트를 해도 그 임플란트에 영향을 주거나 예. 임플란트 주변에 뼈를 다시 염증을 생기게 해서 녹게 만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충분히 다니시는 치과에 가시면 이런 사랑니는 빼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판별을 해주실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니가 누워서 앞으로 밀고 나오느냐 아니면 네네. 똑바로 자라느냐 이 상태를 먼저 네네. 확인하셔야 된다. 네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사랑니의 방향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네. 꼭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셔가지고 정확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의 또 전화가 오고 있다고 하죠. 네, 이번에는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연세부터 좀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는 아니고요. 예. 네. 그 엄마가 올해로 84신데 84시시고요, 어머니께서. 네네네. 예. 이게 아래쪽에 앞니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네네네. 아, 근데 그거를 이제 임플란트를 해드리고 싶은데 예. 이렇게 보면은 잇몸이 거의 없으세요. 잇몸도. 네, 잇몸이 많이 내려가니까 제가 방송 보니까 예. 이제 뭐 그 잇몸 이식 같은 것도 하신다 그러셔가지고 예. 혹시 저희 어머니도 그거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좀 전화드렸거든요. 예. 자, 요거는 바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신 부분을 좀 더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원장님께서.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가 네. 앞니 외에 어금니는 다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어금니도 2개 정도는 임플란트를 하셨어요. 네네네. 그럼 앞니가 몇 개 지금 없으신 상태인가요? 여기 2개가 없고요. 네. 그 양쪽에도 좀 별로 안 좋은 상태거든요. 네네네. 사실 잇몸이 없으면 잇몸 이식을 해야 되지만 네. 잇몸이 없는 많은 경우에 속에 치조골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CT를 찍어보고요. 치조골이 너무 없어서 임플란트를 하기 힘든 경우라면 시간이 걸려도 치조골 이식을 먼저 한 후에 임플란트를 시행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잇몸이 너무 연하거나 자극을 받아서 쉽게 상처가 나는 잇몸만 있다면 예. 잇몸 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근데 연세가 많으셔서 사실 상태를 봐서 그 어느 정도 선까지를 할까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가까운 치과에 가시면 음. 그 연세나 어떤 건강 정도에 따라서 음.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좋겠다,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아마 판별을 해주실 겁니다. 아, 다시 한 번만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원장님 네네. 지금 치조골 이식하고 잇몸 이식을 구분하는 걸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어떤 경우에 치조골을 하고 어떤 경우에 잇몸을 하는지 다시 한 번만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예. 임플란트를 하려면 예. 네. 뼈에 임플란트는 뼈에 식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네, 뼈가 부족하면 무조건 임플란트는 하기 힘듭니다. 음. 네, 그래서 뼈가 부족한 경우에는 잇몸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실은 뼈만 충분하면 임플란트를 일단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잇몸 부족한 경우에 어떤 부작용은 치아가 올라간 후에 씹었을 때 자꾸 잇몸이 자극받아서 아프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임플란트를 하는 데는 잇몸뼈가 있으면 되지만 네. 나중에 실제로 식사를 할 때 예. 실생활에서 불편해지면 잇몸 이식을 하게 됩니다. 아하. 음.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네, 시청자님 아무래도 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음. 상황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꼭 가까운 병원 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충분하셨나요? 네, 자. 지금 전화 또 연결이 끊어졌네요. 예. 네. 자, 좀 많은 도움이 좀 되셨길 바라고요. 궁금하신 점이 또 남으시면 다음에 네. 또 전화 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날이 추워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지금 TV 보시나 봐요. 예. 지금 문자 사연이 하나 더 와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문자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화면으로 네. 만나보시죠. 네, 60대 남성분이 보내주셨어요. 3년 전에 임플란트를 했는데 임플란트한 치아가 빠져가지고 시술했던 치과를 찾아가니 그 치과가 없어졌습니다. 네. 이런 경우 종종 있나 봐요. 있어요. 네, 그래서 한 1, 2년 동안 그냥 방치했더니 옆 치아가 점점 임플란트한 치아 쪽으로 침범합니다. 이럴 경우에 치아를 깎고 다시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임플란트 자체를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이 치료를 받았던 치과가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이 치과에서도 보통 이제 뭐 치료 시기가 되고 예약이 되면 문자 같은 걸로 좀 안내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치과가 이렇게 문을 닫게 되는 경우 같으면 좀 고지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이게 좀 안타깝고요. 일단 좀 상담을 진행해 주시죠. 예. 네, 사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오랜만에 치과를 오셔서 네. 보면 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을 네. 보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어금니가 빠지고 나면 그 공간으로 뒤에 치아가 자꾸 앞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아, 네. 네네. 그래서 그 공간을 작아지기 전에 뭔가 술식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아라고 해서 아무 쪽에서나 힘을 받아도 다 견딜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치아는 항상 이 수직적인 힘, 그러니까 씹는 면의 수직적인 힘을 잘 견디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치아가 빠지고 나서 기울게 되면 위에서 힘은 받는데 수직이 아니니까 그 치아는 더더욱 더 눕게 되겠죠. 눕게 되고 예. 힘을 잘 못 받게 되고 통증이 오거나 심한 경우에는 치주염이 생겨서 뽑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공간이 적어지기 전에 임플란트를 빨리 다시 하거나 네. 브릿지 치료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음. 이런 경우에 너무 눕게 되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작게 누웠을 때는 그 치아를 크라운을 해서 어느 정도 이 방향을 맞추고요. 빨리 앞쪽에는 임플란트를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네네. 만일에 너무 심하게 누운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해서 다시 세우거나 너무 심한 경우에는 결국 그 누운 치아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눕기 정도나 밀린 정도가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됐는지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가까운 치과를 좀 내원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기울기가 진행이 됐는지를 좀 확인하셔서 그 다음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또 고민 상담 다 진행을 해드렸으니까요. 계속해서 잇몸 이식술과 뭐 그에 대한 내용들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사실 요 전화 문자 상담 전에 상악동이라는 공간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턱뼈 안에 있는 빈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혹시 뭐 턱뼈는 이 치아는 어디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상악동 같은 공간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나요? 예. 어. 특히 치아가 상실된 지 오래되거나 예. 그런 경우에는 이 상악동 고리시술은 지금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 이비인후과 영역의 어떤 공간을 건드리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하지만 네. 지금은 많이 발전해서 상악동 고리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상악동이라는 공간은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윗턱 어금니 쪽에 있는 공간인데요. 예. 네. 안쪽에 비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인공뼈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측벽을 구멍을 뚫어서 이 상악동에 접근을 해서
이 안에 인공뼈를 채우고 네. 이 네. 인공뼈가 단단해지도록 기다려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됩니다. 지금 저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잇몸을 이식한 부분이 네, 되는 네, 건가요? 네, 네. 근데 사진으로 보니까 굉장히 수술 난이도가 높아 보인다는 그러게요. 생각이 들어요. 예. 비교적 좀 예후가 좋았던 사례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상악동 골이식술은 사실 이 측벽을 열어서 해야 되는 상악동 이 남은 골이 너무 없을 때는 네. 측벽을 열어서 합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잇몸도 많이 제껴야 되고 음. 후에 부종도 많이 오고요. 예, 좀 더 난이도도 높은데 측벽이라는 건 이 옆쪽을 말하는 옆에 거예요. 면을 얘기하시는 거죠? 옆쪽을 예. 예, 잇몸의 옆쪽을 여는 것을 말하는데 네네네. 실제로 잔존골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 예. 잔존골이 4, 5mm 정도 있는 경우에는 요즘은 이 옆쪽으로 접근을 하지 않고 치조정, 그러니까 치아가 있는 쪽에서 접근을 하면 네. 어차피 그쪽은 임플란트를 심는 쪽이기 때문에 예. 식립하는 쪽이기 때문에 훨씬 덜 자극을 하고 예. 수술이 좀 더 간단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례는 좀 더 간단하게 이 측벽을 열지 않고 시술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예, 치조정에 임플란트를 심을 위치에 구멍을 뚫어서 임플란트를 심는 것과 동시에 이 이식을 하면 부가적인 상처가 없을 뿐더러 예. 부종도 적고 좀 더 간편하게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식이 비교적 쉬운 치아 방향으로 이식을 네, 한 네, 사례를 네, 저희가 네, 만나봤는데 네. 뭐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까? 보통 상악동 골이식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는 꼭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될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네네. 예. 측벽을 열어서 예. 이식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잔존뼈가 1, 2mm면 네. 사실은 거의 뼈가 없다고 봐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상악동 골이식술을 측벽으로 하지 않고는 사실 힘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케이스가 네. 잔존골이 바로 또 그런 케이스가 있군요. 네네네. 예. 왼쪽에 보시면 그냥 하얀 실선으로 보이는 1mm가 뼈가 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네. 잔존골이 1mm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너무 이런 경우, 없었네요. 네네네. 이런 예. 경우에는 상악동 측벽을 열고 예. 뼈 이식을 한 후에 그 뼈가 단단하게 되면 다시 임플란트를 시술을 하고 그래서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단한 뼈가 되었을 때 이식술을 하는 것이고요. 네. 네. 예, 지금 케이스도 이 한 번 이식술을 했는데 실패를 해서 겁이 난다고. 네네네.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조심스럽게 측벽을 열고 이식술을 하고 여유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원장님 사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상악동 이 고리 식술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오. 예. 물론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있거나 해서 무른 경우는 있긴 하지만 상악동 골 이식술은 전신적인 어떤 건강을 고려한다면 크게 무리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가능하다라는 네네. 점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고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잇몸 이식이라든가 뭐 치조골 이런 부분들을 다 이식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안전하게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얘기를 좀 꼼꼼하게 짚어봤는데요. 네. 이런 걸 하면서도 그래도 저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이라든가 미리 좀 네네네. 주의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수술을 뼈 이식을 특히 많이 했을 경우에는 예.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어, 냉찜질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냉찜질이요? 네네네. 특히 수술 초반 하루 이틀은 예. 냉찜질을 잘 해주셔야 되고 예. 그리고 그 상처 부위가 부어서 이렇게 연하기 때문에 자극하지 않게 조심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금연, 금주. 금연 금주. 네. 저는 하면 안 특히하네요. 되겠네요. 특히 담배는 예. 뼈 이식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혈류를 차단해서 아하. 해롭습니다. 흡연은 정말 네. 좋지 않군요. 그리고 상악동 골 이식술을 한 경우에는 예. 이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코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코를 세게 풀면 안 됩니다. 네.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는. 네. 코를 네네. 그럼 뭐 살살 좀 조심스럽게 풀어야 네네, 된다는 그냥 얘기신 조금 거죠? 닫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주의하면 될까요? 그 외에 뭐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네. 것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것들 우리가 흔히 알고 네. 있는 것들 당연히 네네. 보통 해야 챙겨야 네네. 되는 부분들 네네. 정도가 되겠군요. 네네. 치료도 네. 중요하지만 치료 후에 또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아, 그럼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또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치료법에는
수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고요. 네. 또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권순찬 원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한국인의 치아 건강 튼튼 프로젝트 치아 건강 닥터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좀 많은 소식을 알려드려서 정말 좀 더 많이 뿌듯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상담 신청했는데 방송 중에 못 받았으니까 방송 후에 전화해도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근데 저희가 상담은 생방송 중에만 진행된다라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고맙습니다.